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유 70% 큰일 났어요. 여기가 지금 위기에 위기. 아무개 도저히 됐죠.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한때 대학생들의 MT 성지로 불렸던 강촌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외곽에 자리한 이 강촌은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춘선이 지나는 강촌역이 있어 서울에서도 접근이 쉬웠고 북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이곳은 사발이 오토바이나 카트, 자전거와 같은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어 여러 대학의 MT 명소로 자리 잡았었죠. 당시 낭만으로 가득했던 이 강촌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음식점, 마트, 숙박시설, 오락실, 레저 업체들이 몰려들며 강촌은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한창 전성기 때는 연간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소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 강촌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옛 강촌역 자리입니다. 북한강 바로 앞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발길은 뚝 끊긴 상태입니다. 구 강촌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강촌의 대표 명소 레일바이크 역시 하차하는 손님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드물게 자전거를 타는 외국인 관광객 몇 명만 볼 수 있었죠. 옛 기차가 지나던 피암 터널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한낮인데도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차마 이곳을 찾을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2021년 춘천시는 이 옛 강촌역에 2억 원을 들여 강촌 상상역이라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당시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제 한때 강촌에서 가장 번화했던 시내 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이 거리에는 지금은 텅 빈 건물들만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과거 대학생들이 단체로 몰려와 장을 보던 대형마트는 문을 닫았고 대다수의 음식점들도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아예 폐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몇몇 가게들도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 하나둘씩 문을 닫는 추세이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점점 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에 많고 많던 숙박업소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노후화된 민박집들은 대부분 문이 굳게 잠겨 있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던 곳 역시 지금은 폐업한 채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펜션 주차장에는 차량 한 대 보이지 않고 임대문의 라고 적힌 현수막만 쓸쓸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촌에 와서 즐겨 타던 사발이라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와 카트, 자전거를 대여해주던 가게들도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고 각종 장비들은 햇볕 아래 서서히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여기까지 온 김에 강촌에서 한때 가장 잘 나갔다는 레저 업체에 들러봤습니다. 카트 이용료 15,000원을 내고 카트 레이싱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설과 장비는 확실히 노후된 느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꽤 재밌게 탔습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신나게 카트를 타고 내려오니 여기 사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첫 손님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오늘 첫 개장 지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유 70% 큰일 났어요. 코로나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완전 뭐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되는 집인데 여기가 지금 위기에 위기. 에이, 여기가 일바타인데 여기도 지금 죽겠는데 딴 데는 오죽하겠니. 지금 아예 다니지가 않잖아요. 원래는 이러지는 않았거든. 이 갈수록 더 하는데. 아우, 그 젊은 사람 아예 옛날에는 바글바글했거든. 이 강촌은 옛날에 유명했던 유원지고 그래서 펜션도 많이 안 차고 예전만큼. 놀이동산도 없어졌고 이제는 버티다 안 되니까 놀이동산도 여기 아무개 도시 됐죠. 그렇다면 이 강촌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강촌역의 이전이었습니다.
2010년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기존 구 강촌역은 폐쇄되고 1km 넘게 떨어진 방곡리에 새로운 강촌역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신설된 강촌역이 강촌 시내와는 동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 기차에서 내려 시내로 이동하려면 차량이 없이는 너무 불편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접근성 저하는 곧 방문객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대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예전처럼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MT를 떠나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에서 유명한 트렌디한 장소를 선호하다 보니 노후화된 강촌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인근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된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 대부분이 강촌 시내를 우회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사람도 차량도 사라진 강촌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손님이 줄자 공실은 늘고 공실이 늘어나자 더더욱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강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기업이 강촌 최대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연면적 500평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무려 27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총 3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최근 단 9억 1천만 원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5억 원이 넘는 금액이 증발해버린 것이죠. 이게 지금 강촌 상권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강촌의 위기를 지자체도 물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약 20억 원을 들여 미니 출렁다리를 설치했고 옛 강촌역 인근에는 5m 높이의 조형물도 세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노력들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진 않은 모습입니다. 한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오던 강촌, 북한강을 따라 달리던 기차, MT 가는 버스 안에서 들뜨던 웃음소리, 이 모든 장면은 이제 한켠에 멈춰버린 시간처럼 낡은 간판과 텅 빈 거리 속에 조용히 묻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낭만으로 가득했던 이 강촌은 언젠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8년 당시 70대였던 한 여성은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한 호텔의 객실 3개를 분양받게 됩니다. 당시 해당 호텔 3개 객실의 분양가는 총 5억 원이었는데 충분한 자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이 객실들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게 되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그녀는 원하는 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입니다. 이 설악동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부터 기업연수, 가족여행지, 휴양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죠. 그렇게 당시 설악동의 인기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설악동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속초 시내에서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 2000년대 초반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에는 사람도 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낮에도 영업 중인 가게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래된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진 채 그저 하염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설악동 C지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아케이드 상가입니다. 멀리서만 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죠. 예상대로 이미 1층과 2층에는 폐업한 가게들로 가득합니다. 상가 입구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2층은 마치 유령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동사니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천장과 벽지가 모두 뜯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건물 전체가 완전히 폐허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죠. 설악산과 더 가까운 쪽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 대형 상업시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손님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여기에는 한때 관광 나이트까지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던 설악동 최고의 상업시설이었지만 이제 그 내부는 온갖 폐기물로 가득 차 있어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넓은 광장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을 뿐 영업 중인 가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음식점은 물론 노래방, 마트, 오락실, 호프집까지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 이제는 모두 굳게 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이곳을 한참 동안이나 걸어 다녀 보니 제가 마치 핵전쟁 이후 유일한 생존자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나마 대로변에서 영업 중인 몇몇 음식점들도 손님이 정말 없는지 한 가게 주인은 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때 낙후된 이곳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자는 의견도 여럿 있었지만 사업성이 낮고 상가 소유주가 워낙 많아 의견을 모으지 못해 사실상 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죠. 이 상가도 상가대로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건 바로 설악동 인근의 숙박업소들입니다. 길가를 따라 관광객이나 설악산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민박집, 모텔, 호텔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일대의 수많은 숙박시설들 역시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부분 문을 닫고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건물들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입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그 어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가 않죠. 이 숙박업소 주인들도 한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설악산에서 하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샤워만 할 수 있게 해주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비용을 받는 일명 샤워대실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장사를 이어가려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손님이 없는지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근 숙박업소 8곳을 직접 찾아가 샤워대실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문을 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직 폐업하지 않고 남아있는 숙박업소들조차 평일에는 아예 영업을 포기한 듯 보였죠. 여기는 설악산 입구 바로 아래 위치한 우리들의 추억 속 설악파크 호텔입니다. 1978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무려 38년간 설악동의 대표 숙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졌죠. 설악동 일대 관광 수요는 급격히 줄었고 도로와 교통이 좋아지면서 당일치기 여행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근의 숙박업소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이곳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결국 오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설악동의 터줏대감이자 상징과도 같았던 이 호텔은 지난 2016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진입로가 트랙터로 완전히 막혀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호텔이 문을 닫자 주변 대부분의 건물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어느 한 건물은 계단이 넝쿨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괜히 다가가기조차 꺼려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미 황폐화된 설악동의 수많은 건물들은 어디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하루가 다르게 낡아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때 설악동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렸던 초대형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 대형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호텔 외관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이죠. 이 호텔은 국내 최초의 온천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2017년 야심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12월부터 경영난에 빠지기 시작했고 금융권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개장 2년 반 만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호텔 진입로와 주차장 일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를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도로 포장은 파헤쳐져 있고 진입로는 펜스로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호텔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70대였던 한 여성은 이 호텔의 객실 3개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녀가 분양받은 객실에 투숙객이 머무를 경우 일정 수익을 얻는 구조의 투자용 객실이었죠.
이 70대 여성은 당시 각 객실을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계약했고 총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분한 여윳돈이 없었던 그녀는 해당 객실 3곳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되죠. 그녀는 이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올 거란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텔 운영은 예상만큼 순조롭지 않았고 이 3개 객실에서 매달 최소 18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정작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텔 전체의 경영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여성 역시 대출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객실 3개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말죠. 2024년 이 객실들에 대한 경매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각각 7천만 원 정도였으나 이 중 2개 객실은 무려 6번이나 유찰되어 현재는 최저가가 단 800만 원 정도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개 객실은 얼마 전 2,500만 원에 낙찰되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죠. 만약 이 남은 2객실이 현재 최저가 근처에서 낙찰된다면 이 70대 여성이 투자한 5억 원은 7년 만에 단 4천만 원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9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죠. 심지어 그동안 그녀가 지불한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까지 더하면 그 손해는 더욱 막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70대 여성은 그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을 텐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모은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결국 수억 원에 달하는 빚까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건 이 설악동에는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악동 곳곳의 건물마다 말 그대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설악동의 침체 상황을 지자체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속초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4년 무려 100억 원을 투입해 설악동의 2.7k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날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겨우 7명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설악동이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의 영향도 큽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당일치기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이죠. 게다가 인터넷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는 비싼 물가와 노후화된 시설에 실망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라는 반응을 남긴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폭망해버린 설악동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 상권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신조차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설악동은 조용히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 설악동 상권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스키장은 겨울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겨울 한철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히죠. 스키장의 특성상 날이 추워야 눈이 녹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스키장과 그 일대 상권은 겨울 한철 동안 바짝 벌어서 나머지 계절을 버티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철 장사를 포기하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스키장과 곡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베어스타운입니다. 북극곰을 마스코트로 내세운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한때 설질이 좋기로 유명해 겨울이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스키장 운영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던 중 2022년 1월 22일 오후 3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스키장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현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베어스타운 측의 미흡한 관리와 대처가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베어스타운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죠. 이 사고가 난 직후 베어스타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며 모든 리프트와 스키장 영업을 급하게 중단했는데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키장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스키장이 겨울 한철 장사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베어스타운이 쉽게 재개장을 결정하지 못하는 속사정도 존재합니다. 1985년 12월 처음으로 문을 연 포천 베어스타운은 올해로 벌써 개장 4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내외부 시설들은 낡을 대로 낡아버렸고 이로 인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따라서 이 적자만 보는 골칫덩이 스키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프트 역주행이라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베어스타운 측은 스키장 운영에 대한 의욕과 실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베어스타운을 운영하는 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든 휴업을 하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키장의 기약 없는 휴업으로 인해 생계를 잃었다며 고통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은 베어스타운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은 상업시설입니다. 한때 이곳의 스키 렌탈샵과 식당들은 겨울철만 되면 문전성시를 잃었고 민박집도 남아있는 방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스키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목 좋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내야 하기도 했죠. 여기서 장사를 하던 한 식당은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 기존 낡은 건물에서 인근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어스타운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아까운 신축 건물은 활용되지 못하고 이 식당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스키장 외부 대로변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키와 보드 장비를 빌려주고 강습을 진행하던 인근 렌탈샵들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가게들은 스키장이 열려야 뭘 해보기라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이 렌탈샵들의 매출은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수준이죠. 주변 상점들은 이미 80% 이상 폐업을 한 상태이며 그들이 떠난 상가는 공실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상가 출입문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홍보물이 여럿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미 망할 대로 망해버린 이 상권에서 새롭게 장사를 하려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베어스타운의 기약 없는 휴업은 인근 마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가장 가까운 번화가인 이 마을의 주민 대부분은 스키장 인근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어스타운 측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기존 대비 70%나 감소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전체가 아주 피해가 막심해. 그래서 내 전면 이 상권이 아주 다 거지가 됐다고 사실. 그 스키장 밑으로 오면서 다 거지가 된 거야. 이 내천면은 아주 이 스키장 때문에 망가졌어. 아주 혼내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사지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지. 이 마을에서 수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스키장 재개장을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며 짙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어스타운 측은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베어스타운은 해당 스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광 숙박업과 체육시설업의 휴업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스키장을 살릴지 폐업을 할지, 폐업을 한다면 이 거대한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들의 고민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베어스타운은 이제 주변 상권과 함께 끝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스키장과 스키장만 바라보며 살아온 주민들, 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1,0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던 해운대 축제 현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백사장 위에 이렇게 행사장을 설치해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소 바로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역에서 내려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는 하늘 높이 솟은 빌딩 숲이 장관을 이루죠. 낮에도 밤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이곳을 지나면 마침내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사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별다른 거 없이 모래사장과 바다만 있어도 매년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그런데 올해 해운대구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며 야심찬 축제를 하나 기획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해운대 페스타. 해운대 페스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복합 문화축제입니다. 강철부대 체험존, 인기 DJ와 함께하는 디제잉 파티와 물총 싸움 행사인 워터붐즈업, 그리고 푸드트럭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하죠. 이 축제 홍보 포스터를 보면 무려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의 방문객들을 예상한다고 적혀 있는데 과연 그 실상은 어떨지 저 여우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메인 구역은 평일임에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5분만 걸어가면 백사장 한쪽에 자리한 썰렁한 축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러본 곳은 강철부대 체험존입니다. 이곳은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서바이벌 예능 강철부대 출연진들이 교관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해운대 백사장 위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참가자들이 입장료를 내면 이 코스들을 직접 도전해 볼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코스는 총 4개로 A, B, C, D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각 코스마다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죠. 그물벽 넘기, 수직벽 건너기, 후방 포복, 타이어 들기, 외줄 타기 등등. 저는 보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 이 땡볕 아래 이 고강도 장애물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신기록을 세우면 이렇게 입구 표지판에 기록을 해주는 것 같은데 오전 타임에는 남자 손님이 없었는지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2만 원, 초등학생은 14,000원이고 굿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2만 5천 원, 반바지 2만 원, 모자 15,000원, 장갑 만원으로 풀세트 7만 원이네요. 다음으로 가본 곳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존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그리 많이 보이지 않고 영업 중인 푸드트럭 주변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길게 늘어선 천막 아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음식을 먹고 있고 500석 규모 테이블 대부분은 텅텅 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세워진 푸드트럭이 거의 10대는 되는 것 같은데 영업 중인 상인들은 하염없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고 한낮인 지금까지 문이 닫혀 있는 곳들도 있었죠. 저도 촬영을 하다 너무 더워 음료를 하나 시키고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제가 한참을 있는 동안 본 손님들은 10명이 채 안 됐고 이 넓은 공간들이 참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음료를 다 마시고는 마지막으로 워터붐즈업 행사와 디제잉 파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현장 구매 15,000원, 인터넷 예매 13,000원인데 분명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때는 일부 행사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3시가 넘었음에도 매표소는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이었죠. 홍보 포스터에도 분명 상시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행사장 내부 역시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의자들만 가득한 채 무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길래 뭔가 이상해서 이 축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일부에 뭐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워터 분산. 예예예. 예예예예. 그거는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워낙 그 입장객이 적어가지고 오늘 뭐 사람이 적어가지고 이번 주 평일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평일에는 안 하고 내일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 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물어보니 손님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예매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공지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해운대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가 이렇게 썰렁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됩니다. 우선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 해운대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위치 선정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이 행사장이 위치한 곳은 사람들이 몰리는 메인 해수욕장에서 5분은 걸어야 나오는데 관광객들이 이 더위에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축제 규모가 엄청난 만큼 돈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행사가 끝나는 9월이 되면 이 시설들을 또 철거해야 할 겁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일 텐데 앞으로라도 이 해운대 페스타가 축제답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 몰라 저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들러봤는데요. 확실히 낮 시간대보다는 가게들도 더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축제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운대 밤바다 특유의 분위기만큼은 매력적이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8월 31일까지 이 축제 직접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만한 잘못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적당히 좀 하지. 무슨 뭐 조상 대대로 무슨 뭐 부모적인 인수도 아니고. 에휴, 진짜로. 한때 국민 요리 선생님으로 불리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남자 바로 백종원. 그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며 자영업자들을 돕고 국내 농가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많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백종원과 그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연이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농지법 위반 혐의, LPG 안전관리 위반, 여기에 더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불거진 위생 의혹들까지 이 모든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백종원을 향한 국민적 신뢰에도 큰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이러한 논란들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그 불똥은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있죠.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자리 잡은 예산시장입니다. 예산시장은 1981년 설립되어 벌써 44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상설시장입니다. 과거에는 나름대로 번영을 누렸지만 예산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곳이죠. 사실상 동네 어르신분들이 모이던 곳에 불과했던 이 예산시장은 2018년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예산군의 지역상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백종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홍보 덕분에 예산시장은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며 한때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백종원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활기를 띠던 예산시장은 정작 백종원과 그의 회사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산산조각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산시장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저는 덕분에 1분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주차를 할 수 있었죠. 과거에는 이 일대가 주차난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산 상설시장 건물은 여전히 웅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주변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인근에는 벌써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여전히 백종원 대표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제가 방문한 날이 아무리 평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넓은 공간 수많은 좌석들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 많은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해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한 날은 손님 수보다 테이블 수가 월등하게 남아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이 넓은 장터 광장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죠. 이 광장 입구에는 한때 백종원 대표의 입간판이 떡하니 서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치워버린 상태입니다. 안쪽 시장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도 몇 보이지 않고 텅 빈 시장 골목은 스산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셔터가 내려간 채 문을 닫은 점포들도 꽤나 많이 보였고 심지어 점포를 판다는 현수막까지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영업 중인 가게에도 손님이 정말 없는지 몇몇 사장님들은 앉아서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대기만 한 세월을 하고 사람들 어깨에 치이던 이곳이 어쩌다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렸나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지난 2023년 재개장한 이 예산시장은 불과 2년 만에 방문객 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종원 대표와 그의 회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이 터지면서 이곳 예산시장 역시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하죠. 오너리스크,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 또는 지역사업 전반이 오너의 이미지, 평판, 행동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위험을 뜻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백종원이라는 오너 한 명이 지닌 파급력이 너무나 강했던지라 그 오너가 여러 구설수에 얽히니 그와 연관된 지역사업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곳 한 상인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냥 어거지로 파내니까 지금 손님이 하여튼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때 한 60, 70%는 저런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먹고 있고 먹고 살라고 들어가고 죽게 생겼으니까. 최근 백종원 대표랑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타깝죠. 우리는 어쨌든 안타깝지. 응?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장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응? 정말로 여기가 뭐 뻔히 알다시피 뭐 백종원 시장이지 무슨 뭐 응? 예산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는 그만 좀 했으면 응?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응? 어느 내가 보기에는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기업체도 어느 개인도 그만큼은 잘못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워낙 유명했던 분이라 그게 자꾸 이렇게 파헤쳐지고 자꾸 뭐해지고 해서 막 뭐 하는데 아닌 부분도 있겠지 물론. 응? 아닌 부분도 있는 거 그것까지도 엇거지로 파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아무리 마녀사냥 좋아한다고 해도 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살릴 방향은 백종원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생각을 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살릴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안타깝지. 상인분 말씀처럼 시장 곳곳이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 저도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국수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기하는 시간 없이 음식은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고 자리도 남아도는 덕분에 편하게 원하는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신기하게도 소면에서 짜장면 맛이 났는데 가격은 3,500원으로 상당히 착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맛이 신기하네 정도였지 다시 여기까지 와서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예산시장이 앞으로도 살아남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현장에서 직접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님이 줄고 말고는 누구 탓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발전을 하려면 조금 더 빈 가게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2년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음식의 맛이랑 이런 밸런스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재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실 5일장 같은 것도 사실 더 크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같이 정말 시장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빈 매장들도 많을 뿐더러 사실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메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번 예산시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오너리스크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경쟁력과 매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여러 우려 속에서도 예산군은 현재 더본 코리아와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앞으로 예산 시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 극성수기인 요즘 이 해변은 믿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이 넓은 바닷가에 보이는 사람은 고작 10명 남짓. 해수욕장 시설마저 텅텅 비어 있고 해안가 인근 한 건물에는 각종 고지서가 빼곡히 쌓여 있죠. 한때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곳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은 강원도 양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양이라는 지역은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중 하나일 텐데요. 특히 지난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핑의 성지로 불리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수욕장을 따라 늘어선 카페와 숙소는 북새통을 잃었고 서핑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로 인해 양양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최근 양양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악의적인 유언비어들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에 놀러 갔다가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 양양은 문란한 곳이다. 양양 다녀온 사람은 걸러야 한다. 이런 근거 없는 글들이 각종 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양양군 전체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고 실제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은 양양 인구해수욕장입니다. 수심이 얕고 해변 인근에는 숙소와 서핑샵들이 잘 갖춰져 있어 초보 서퍼들 사이에서는 성지로 불리던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믿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이 금요일 오전 10시 전후인데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 넓은 해변에 보이는 사람은 서핑 강습을 받는 4명, 해수욕을 즐기는 8명 정도, 그리고 안전요원 1분과 상인 몇 명이 전부입니다. 솔직히 이 시간대에 겨울바다를 보러 와도 이보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새하얀 모래사장 위 파라솔은 대부분 접혀 있고 보기 좋게 설치된 썬비치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서핑 명소답게 해변 곳곳에는 서핑보드와 강습 렌탈 홍보물들이 즐비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해수욕장 한쪽에 마련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하나같이 다 비어 있었는데 그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파라솔 15,000원, 튜브 만원, 샤워장 4,000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의자와 테이블 이용료가 5만원, 썬비치와 파라솔 세트가 45,000원으로 저한테는 조금 비싸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데 가격을 조금 낮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여름 휴가 극성수기인 요즘 한철 장사하는 해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혹시 제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닌가 싶어 오전 11시 30분쯤 다시 해변을 찾아가 봤는데요. 전보다는 확실히 사람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해변에 몇 명이 있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해수욕장을 나와 인근 거리를 둘러보겠습니다. 일명 양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술집과 클럽들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양양의 특성상 낮에는 서핑이나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이렇게 유흥문화가 발달하게 된 건데요. 밤늦게까지 신나게 웃고 떠드는 청춘들은 그저 즐겁겠지만 이 일대 일부 주민들은 밤새도록 이어지는 소음과 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뭐 하면 그냥 문 꼭 닫아버려. 손님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많을 땐 좀 복잡하지. 시끄럽긴 시끄럽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 꼭 닫아버려. 근데 그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 장사인데 먹고 살아야지. 게다가 양양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유흥을 즐기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다 보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주변을 한참 돌아본 결과 한낮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보다는 젊은 남녀들이 대부분이었고 가게들 역시 젊고 힙한 분위기의 곳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런 한정적인 수요층만으로는 이 지역 전체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한때 알짜배기 상권으로 불리던 양리단길에도 이제는 공실이 눈에 띕니다. 한 건물은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입구에는 수많은 고지서와 우편물이 쌓여 있고 또 다른 건물 역시 영업을 중단한 채 하염없이 방치돼 있죠. 예전에 비해 이 일대 상권이 확실히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한 상인분은 양양의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성기 때와 비교해 매출이 80%에서 90%까지 줄어든 것 같다며 인터뷰에 응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핑을 하시러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매출은 예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 이제 3년 5년 전부터 이제 클럽이랑 뭐 풀파티하는 그런 데가 많이 생기면서 이미지도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재작년, 작년 그러면서 올해 매출이 많이 예 끊겼어요. 사람들 발길도 끊기고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다. 한 최소 5분의 1 심하게 느낄 땐 10분의 1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좀 버티시는 분들만 좀 버티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한 2-3년 뒤면은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3년 76만 명에 달했던 양양 피서객 수는 2024년 69만 명으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해권의 강릉, 고성, 속초 등 다른 지역들은 방문객이 적게는 8%, 많게는 2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만 봐도 지금 양양이 확실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 최근 강원 양양구는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과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곳 상인들 역시 힘을 모아 양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크게 훼손된 이미지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죠. 양양이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관광 사업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부터 9월 기준 양양의 거주 인구는 약 2만 8천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같은 기간 체류 인구는 무려 그 28배에 달하는 79만 명. 즉 거주 인구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핵심인 관광 산업이 흔들리면 곧바로 지역 전체가 타격을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관광지들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해안가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요즘 세대들은 대형 워터파크나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바닷가는 예전만큼의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만큼 더 특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략이 필요한데 양양의 초기 전략은 분명 큰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양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부활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